저는 올해로 68세입니다.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 주저없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. 형제들한테 너무 오래 참고 살았다. 우리는 5남매였습니다. 그중 저는 둘째 딸입니다. 어릴 때는 참 사이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부모님은 부지런히 일만 하셨고 우리 형제들은 서로 의지하며 컸습니다. 그런데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각자의 삶을 살면서 형제들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. 어느 순간부터 오빠는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고 언니는 오히려 저를 회유하려 했습니다. 둘째야, 너는 참 사람이 좋으니 내가 좀 더 양보해라. 오빠는 성격이 저렇잖니.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만 삼켰습니다. 그래, 내가 좀 더 참자. 가족인데, 형제인데, 그렇게 참은 세월이 몇십 년이 되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해 부모님 두 분 모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. 아버지는 치매 판정을 받으셨고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. 갑자기 부모님 병간호가 우리 형제들의 가장 큰 숙제가 되어버렸습니다. 그때 오빠가 먼저 말했습니다. 둘째야, 부모님은 우리가 모셔야지. 그런데 우리도 다 사정이 있으니 일단 내가 좀 맡아줘라. 넌 아직 직장도 없고 시간도 많잖아. 그 말이 참 씁쓸했습니다. 그때 저는 남편과 사별한 뒤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. 시간이 많기는커녕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빴습니다. 그런데 그런 제 사정을 오빠도 언니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. 둘째야, 내가 좀 도와줘야지. 너는 어릴 때부터 효심이 깊었잖아. 이 말에 저는 또 한 번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물러서고 말았습니다. 그렇게 부모님 병간호를 시작했습니다. 병원비, 간병인 비용, 이것저것 빠져나가는 돈은 고스란히 제 몫이었습니다. 처음에는 형제들이 매달 조금씩 보내줄게. 우리가 돌아가면서 도울게. 말만 번지르르하게 했습니다.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. 오빠는 전화를 피했고 언니는 오히려 저에게 타박했습니다. 둘째야, 돈 걱정 그만해. 우리도 사정이 있어. 그 말에 저는 또 참고 넘겼습니다. 부모님이 좋아지시면 형제들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. 하지만 그런 기대는 곧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. 부모님 병간호는 생각보다 훨씬 더 고된 일이었습니다. 아버지는 점점 더 기억을 잃어가셨고 어머니는 몸을 거의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. 하루에도 몇 번씩 아버지가 밤중에 갑자기 돌아다니셨고 어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셨습니다. 그때마다 저는 거의 24시간 긴장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. 간병인을 쓸 형편도 넉넉지 않았습니다. 처음에는 형제들이 간병인 비용 반씩 내자 말을 했지만 막상 제가 송금 계좌를 보내니 아무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. 며칠 후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오빠, 간병비 좀 보내줄래? 이제 정말 힘들어. 오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. 둘째야, 요즘 회사도 힘들고 나도 애들 교육비에 빠듯하다. 조금만 더 버텨봐. 언니에게도 연락했습니다. 언니, 이번 달 병원비가 많이 나왔어. 조금만 도와줄래? 그러자 언니는 오히려 따지듯 말했습니다. 둘째야, 너 가게 하잖아. 너라도 좀 더 여유 있지 않니? 나는 지금 시댁까지 챙기느라 정신없어. 그 순간 제 마음 한쪽이 딱 하고 금이 가는 걸 느꼈습니다. 저는 혼자 부모님을 돌보며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. 그때는 몰랐습니다. 앞으로 더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. 그날 이후 오빠의 연락은 더욱 잦아졌습니다. 하루에 몇 번씩 전화가 울리고 카톡 메시지는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. 둘째야, 땅 문제 너무 오래 끌면 안 돼. 빨리 처리하자고. 우리도 다 사정이 있잖아. 너만 협조하면 정리 깔끔하게 끝날 수 있어. 저는 하루하루 지쳐갔습니다. 며칠 후에는 셋째 남동생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. 누나, 우리 다 똑같이 힘든 거 알잖아. 그냥 좀 협조하면 안 돼? 괜히 길게 끌면 서로 피곤하잖아.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. 내가 무슨 욕심이 있다고
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? 그런데 더 큰 충격은 넷째 남동생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. 누나, 나도 그냥 빨리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싸우고 싶진 않잖아.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. 넷째마저 나를 이해해주는 줄 알았는데 며칠 뒤에는 다섯째 남동생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. 누나, 나야. 우리 형 말도 좀 들어봐. 형제끼리 이렇게까지 갈등 만들고 싶진 않아. 형편이 다들 어려운 거 알잖아. 누나도 좀 생각 좀 해줘.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. 내가 지금 뭘 욕심낸 게 아니라는 건 너도 알잖아. 나는 그냥 너무 지쳐서 그래. 조금만 시간을 줘. 하지만 형제들의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. 오빠는 급기야 법적인 얘기까지 꺼내기 시작했습니다. 둘째야, 너 계속 이렇게 버티면 우리도 방법이 없잖아. 정 안 되면 법대로 갈 수밖에 없어. 그 말에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. 법대로? 내가 뭘 잘못했다고 법까지 들먹여.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. 정말 이 관계를 끊어야 하나,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.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. 부모님이 계신데 형제들끼리 싸움이 뭐가 중요하겠냐 싶었습니다.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.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.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. 어머니는 희미한 눈빛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. 둘째야, 미안하다. 네가 다 고생했구나. 그 한마디에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.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. 그렇게 어머니는 며칠 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. 장례식이 치러지는 동안에도 오빠는 계속 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. 조문객들 앞에서도 슬쩍슬쩍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. 둘째가 이 일만 잘 협조하면 우린 문제없이 넘어갈 텐데.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.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들과 형제라는 이유로 무조건 참으며 살지 않겠다. 그 결심이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. 형제들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. 오빠는 어느 날 저에게 직접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. 둘째야, 다들 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. 이제는 좀 결단 내려. 괜히 법정까지 가면 우리도 피곤하고 너도 손해야.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어쩌다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됐을까? 며칠 후에는 셋째 남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. 누나, 우리 형도 힘든 거 알잖아. 솔직히 형제들끼리 이런 문제로 오래 싸우고 싶지 않아. 너무 오래 끌면 보기 안 좋아. 그 말이 또 한 번 제 마음을 후벼팠습니다. 그런데 더 어이없는 일은 넷째 남동생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. 누나, 우리 형 말이 맞아.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다들 각자 살자고. 괜히 이런 일로 우리 사이까지 멀어지면 어쩌겠어. 그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. 그동안 형제들 위해 얼마나 참고 살아왔던가. 부모님 병간호도 거의 나 혼자 감당했고 그 누구도 그때 내 손 한 번 잡아준 적 없는데 며칠 후 다섯째 남동생까지 연락을 해왔습니다. 누나, 솔직히 우리도 지쳤어. 형이 말한 대로 이번엔 좀 생각해봐. 이렇게 오래 싸우는 거 정말 힘들잖아.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. 나도 힘들어. 내가 뭘 원해서 이런 상황 만든 것도 아니야. 그냥 부모님 뜻대로 처리하려는 것뿐이야. 그게 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. 하지만 오빠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. 며칠 후 형제들 단체 모임 자리를 만들었고 그 자리에서 대놓고 저를 몰아붙였습니다. 둘째야, 너 지금 너무 고집 피우는 거야. 우리가 다 좋은 말로 하잖아. 왜 자꾸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어? 그 자리에는 셋째, 넷째, 다섯째 남동생도 다 나와 있었습니다. 그들은 다들 저를 바라보며 눈치 섞인 시선으로 말했습니다. 누나, 형 말 들어. 우리가 뭐 너한테 손해보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. 그 말에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. 그래, 그럼 부모님 병간호는 누가 했는데?
그때는 다들 바쁘다고 발 뺄 때 나는 뭐였어? 이제 와서 좋은 말로 정리하자고? 순간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. 오빠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. 둘째야, 너 그렇게 말할 거면 진짜 법적으로 가자. 우린 더는 못 참아. 그 말을 끝으로 그 자리는 파장 분위기가 되었습니다.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. 가족이라는 게 대체 뭘까?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?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. 그날 이후 형제들 사이 분위기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갔습니다. 오빠는 형제들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. 둘째가 계속 고집을 부리니 우린 어쩔 수 없이 법적 대응 준비하자. 다들 협조해. 그 메시지를 보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진짜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,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셋째 남동생이 거기에 답글을 단 것이었습니다. 형, 나도 동의해. 이렇게 오래 끌 이유 없어. 우리 쪽 변호사 알아볼까? 그걸 보고 있자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. 넷째 남동생도 이어서 말했습니다. 나도 동참할게. 형이랑 같이 진행하면 돼. 마지막으로 다섯째 남동생까지 덧붙였습니다. 누나가 고생한 건 알지만 이제는 다 정리해야지. 괜히 끌면 형제들끼리 감정만 상하잖아. 그렇게 단톡방은 마치 제가 죄인인 듯한 분위기가 되어갔습니다. 참다 못한 저는 단톡방에 이렇게 썼습니다. 너희들, 내가 지금까지 뭘 원해서 이러는지 정말 모르는 거야? 부모님 뜻대로 하자고 한 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데? 그러자 오빠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. 둘째야, 부모님 뜻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봐야지. 지금은 우리 사정도 고려해야 해. 그게 가족이잖아.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. 아, 이 사람들은 결국 각자의 사정만 생각하는구나.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나만 참고 있었던 거야. 그 후 저는 단톡방 알림을 꺼버렸습니다. 며칠 뒤 오빠가 따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. 둘째야, 진짜 마지막으로 말한다. 지금이라도 정리하면 우린 더는 문제 삼지 않을게. 괜히 법정까지 가면 우리도 그렇고 너도 손해야.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. 가족이라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먼저 위로 한마디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?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. 그동안 부모님 산소에 다녀올 생각도 못했습니다.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도저히 발길이 안 떨어졌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서 지내던 어머님 친구분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. 둘째야, 너 요즘 왜 산소에도 안 오니? 어머님이 평소에 너한테 제일 의지하셨잖아.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. 저는 그분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. 이제는 가족들 얼굴도 보기 싫어요. 정말 너무 지쳐서 그래요. 그분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. 둘째야, 가족이 다가 아니야. 너 자신을 먼저 챙겨야 해. 그러지 않으면 내 마음 다 다쳐. 그 말을 듣고서야 제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, 지금까지 너무 가족만 생각하고 살았어. 이제는 나를 위해서도 뭔가 해야겠어.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 관계를 끊어야 하는 건 아닐까? 그 생각이 점점 더 내 마음속에서 커져갔습니다. 저는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.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걸 참고 살아온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. 이렇게까지 하면서 굳이 이 관계를 이어가야 하나? 그때부터 저는 진지하게 정리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. 먼저 법적 대응 준비부터 시작했습니다. 지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. 변호사는 제 얘기를 차분히 듣더니 말했습니다. 지금 상황이라면 상속 관련해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어요. 괜히 감정 싸움으로 끌려가지 마시고 법적인 절차로 차근차근 진행하세요. 그 말에 저는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. 적어도 내가 틀린 건 아니구나. 그 후 저는 형제들 단톡방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. 나는 내 입장대로 진행할 거야. 더는 협박이나 압박하지 마.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정리하자. 그 글을 올린 후 단톡방을 나왔습니다. 며칠 후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. 둘째야, 진짜 그렇게까지 할 거야?
우리 가족인데 그냥 원만하게 정리하자고.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. 오빠, 지금까지 원만하게 하자고. 내가 얼마나 양보했는지 기억해? 이제는 나도 내 입장 지킬 거야. 그 말에 오빠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. 며칠 후 셋째 남동생이 찾아왔습니다. 누나, 형은 그렇다 쳐도 우린 그냥 가족끼리 풀자. 이렇게까지 가면 우리 다 힘들어.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. 셋째야, 나도 가족 지키고 싶었어. 근데 너희가 먼저 선을 넘었잖아. 지금은 더 물러설 수 없어. 넷째 남동생도 연락을 해왔습니다. 누나, 나도 솔직히 이렇게 되는 거 싫어. 그냥 형한테 말 잘해서 정리해 볼게. 하지만 저는 그제야 마음을 굳혔습니다. 이제는 누가 뭐래도 내 입장은 지켜야겠다. 그 후 다섯째 남동생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. 누나, 솔직히 형이 좀 심했어. 우리끼리라도 잘 풀어가자. 그래도 누나는 우리한테 항상 고마운 사람이었잖아. 그 말에 가슴 한편이 찡해졌습니다. 그래도 최소한 다섯째는 아직 제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주는구나.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. 그동안 저는 변호사와 상담하며 서류 준비를 하나씩 진행했습니다.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. 내가 지금까지 너무 가족이라는 이름에 매여 있었구나. 그때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.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. 그래,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. 그게 부모님도 원하실 거야. 그렇게 제 마음 속에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. 이제는 가족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내 삶을 지키기로.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을 정리해 갔습니다. 이제는 가족들이 보내는 연락도 크게 동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. 내가 이렇게까지 지켜낸 내 입장, 끝까지 흔들리지 않겠다.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. 둘째야, 그동안 생각 좀 해봤어. 우리 그냥 다시 얘기해보자. 괜히 이렇게까지 갈 일은 아니잖아.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. 오빠, 나도 가족이랑 잘 지내고 싶어. 근데 이번 일에서만큼은 내가 물러서지 않을 거야.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오빠도 잘 알잖아. 그 뒤로 셋째 남동생이 찾아왔습니다. 누나, 나도 이제 형한테 너무 끌려가지 않을 거야. 솔직히 누나 말이 맞는 부분도 많아. 근데 우리 그냥 가족끼리 풀 수는 없을까?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. 셋째야, 고마워.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마음은 고마운데 이제는 법적으로 정리해야 내 마음도 후련할 것 같아. 넷째 남동생도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. 누나, 나도 이제 형 말이 다 맞다고는 생각 안 해. 그래도 너무 마음 다치지 말고 꼭 필요한 건 변호사랑 상의해서 잘 해결해. 그 말에 저는 작은 위로를 받았습니다. 그동안 넷째가 저렇게 따뜻한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. 마지막으로 다섯째 남동생이 연락해 왔습니다. 누나, 나도 이젠 더 이상 형 편만 들고 싶진 않아. 누나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건지 나도 조금은 알 것 같아. 혹시라도 힘들면 언제든 나한테 얘기해.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. 그래도 가족 중 누군가는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는구나.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부모님 산소에 다녀왔습니다. 그동안 내내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던 그곳에 용기를 내어 찾아갔습니다. 산소 앞에서 저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. 어머니, 아버지, 저 이제는 제 인생도 좀 지키고 살아보려고요. 지금까지는 너무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. 앞으로는 저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볼게요.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돌아오는 길, 저는 깨달았습니다. 가족이라는 울타리도 때로는 나를 옥죄는 굴레가 될 수 있다는 것. 이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 내 인생을 살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. 그날 이후 저는 형제들의 연락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. 단톡방은 이미 나왔고 개인 연락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. 오빠와 남동생들은 몇 번 더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변호사 조언을 받아가며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.
예전 같았으면 마음 약해져서 다시 대화의 자리에 나갔을 겁니다.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.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. 어느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돌아오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나는 지금까지 왜 이렇게 가족의 눈치를 보고만 살았을까?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항상 참고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제가 스스로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.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당연히 그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. 며칠 뒤 오빠가 또 한 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. 둘째야, 아직도 그렇게 고집 부릴 거야? 너 하나만 마음 바꾸면 다 잘 끝날 일이야. 그 말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. 오빠,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지 정말 모르는 거야? 이제는 더는 그런 방식으로 얘기 듣고 싶지 않아. 필요하면 법적으로 해결하자.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.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. 그래, 이렇게까지 와버렸구나. 후회는 없어. 이게 나를 위한 길이니까. 며칠 후 셋째 남동생에게서 톡이 왔습니다. 누나, 형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. 솔직히 우리도 마음이 편치는 않아. 그래도 누나 건강 잘 챙겨. 그 말에 조금은 위로가 되었습니다. 가족이 모두 한 방향으로 나를 몰아붙일 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. 그 후 넷째, 다섯째 남동생도 비슷한 톡을 보내왔습니다. 저는 간단히 고맙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. 그러나 그들이 사과를 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받은 상처가 하루아침에 없어지진 않을 것입니다. 며칠 후 저는 부모님 산소에 다시 한번 다녀왔습니다. 무덤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. 엄마, 아빠, 이제는 저도 제 삶을 살게요. 그동안 너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제 마음을 묶어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. 앞으로는 저를 위해, 제 인생을 위해 살아보겠습니다. 돌아오는 길,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. 그렇게 저는 스스로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. 가족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진짜 저만의 삶을 살기 위한 첫 시작이었습니다. 지금도 종종 형제들의 연락이 올 때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. 그러나 이제는 그럴 때마다 다짐합니다.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. 나를 위한 삶을 살겠다. 그리고 여러분, 저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 그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응원이자 여러분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.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이야기들로 찾아올게요. 오늘도 당신의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마음사용 설명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